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이승만은 한국의 역사에서 최초로 자유의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자유를 위한, 자유로 향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오늘 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8월) 이승만은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을 나왔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미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서 대한의 독립을 청원할 사명을 부여받은 일종의 밀사 신분이었습니다. 1905년 봄 이승만은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 대한의 독립을 청원하였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여러 미국 선교사가 작성해 준 소개서에 힘입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서 2년 뒤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연후에 그는 하버드 대학의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이어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여서 1910년 6월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란 제목의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립국으로서 미국이 전 시기에도 자유통상을 할 권리를 국제법으로 정착시켜온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가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미국의 상선은 영국과 프랑스의 연안 어디에도 자유롭게 접근해서 통상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쟁 당사국은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선을 정선시키고 성선에서 화물과 선원을 수색하고 체포하곤 했던 것입니다만은 미국이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자유통상의 권리는 국제법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 관한 연구가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인 것입니다. 불과 5년의 짧은 기간에 미국 동부의 인류 대학을 차례로 입학해서 학사, 석사, 박사의 3개 학위를 취득한 것은 당시 미국인으로서도 진기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한 지적 능력의 소지자였습니다. 1910년 8월 근 6년 만에 이승만은 그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은 이미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7개월간 이승만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서울 YMCA라고 할 수 있죠.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한국인 총무 책임자입니다. 한국인 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승만은 교회의 설교, 성경 연구반 지도 또는 대중 강의와 강연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 YMCA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13개 선교구역에서 33회의 집회를 통해서 무려 약 7,500명 이상의 청년 학생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YMCA는 이상재 또는 유성준 등 이승만의 옥중 동지들과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개화 지식인들의 집합으로서 거의 유일한 독립운동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 졸업,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서의 활약, 그리고 체포와 사형위기, 한성감옥에서의 장기 수감 생활, 그리고 도미 밀사로서의 외교활동,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접견, 그리고 최초의 미국 박사 등 이 과거 17년의 화려한 이력으로 높은 수준의 대중적 명망을 집중하였습니다. 벌써 이승만은 많은 한국인에게 신하에 가린 인물로 장차 그의 민족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존재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911년 11월 총독부는 이른바 백오인 사건을 날조해서 독립운동의 거점이라고 할 기독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국제 YMCA의 비호를 받은 이승만은 당장의 체포를 면하였습니다만은 체포는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열리는 감리교 세계 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1912년 3월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귀국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상의 망명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33년이 지난 1945년 10월 달이 되어서야 그의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3년 미국으로 건너간 지 1년 뒤 그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이로써 이승만이 보유한 미국 대학의 학위는 무려 4개나 되었던 것입니다. 1913년 3월 이승만은 약 7천여 명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근 2개월을 두문불출하면서 한국 교회 피파학이란 또 한 권의 역작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제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숨쉬는 공간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의 권세에 저항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옹호한 최초의 혁명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최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정의를 당시 세계의 어느 신학자가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예수의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정신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는데 마틴 루터 선생이 이를 깨달아서 교회를 혁신하니 이로써 오늘날의 서양의 부강한 문명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 우리 아시아와 달리 서양이 저렇게 부강해진 것은 오로지 종교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 전에 이승만이 한 이야기를 오늘날의 학자들도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본 경찰의 고문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서로 음해하고 분열하는 우리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립운동에 종사한다면서 감옥을 들락거리는 영웅 허걸형의 인물,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다 아니다. 독립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 하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장차 조선의 독립은 총독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묵묵히 후세를 교육하는 독지가형의 인물들, 그들의 헌신과 교육을 통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세대, 새롭게 근대화된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3년간 이승만은 이 하와이의 한인중앙학원 교장으로 또 하와이 감리교회 선교부 교육분과위원장으로 선교와 교육 사업에 치중하였습니다. 당시 하와이 우리 한인 사회는 국민회가 이끌고 있었는데 국민회는 박용만을 최고 지도자로 하였습니다. 박용만은 이승만의 의형제였습니다. 의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용만은 이승만과 달리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1914년 박용만은 대한국민군단을 창립하고 부속 군사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박용만은 그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교민 청장년 200여 명을 북만주로 인솔해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한 다음 국내로 무력 진공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를 위해 하와이 교민이 국민에 납부하는 헌금 상당 부분이 이 군사학교에 투입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군사학교의 운영은 미국의 중립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이 군사학교의 실체를 인지하고선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와이 총독은 이 박용만 군사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선교와 교육 사업에 치중하던 이승만은 이 같은 하와이 국민회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국민회의 간부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동원해서 국민회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와이 한인 교민 사회는 지금까지도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대립하는 두 세력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이승만은 인종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하와이 감리교로부터도 독립하였습니다. 그가 교장으로 취임한 학교는 하와이 감리교가 우리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1915년 5월 이승만은 한인중앙학원의 그 교장직을 사임하고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인기독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또 1918년에는 한인기독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신도들의 자치교회였습니다. 자유이념의 신봉자로서 이승만은 그 본질적으로 국제주의자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교육과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민족 독립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하와이에는 일본 이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미국 감리교회로부터 독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다고 그가 믿는 그의 소명, 독립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적도 끝내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고민들이 또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미국 국적과 중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만 이승만만큼은 끝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왜?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는 독립운동을 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1919년 1월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처리하고 이 후진 민족의 자결을 논의할 이 평화회의가 파리에서 소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해내든 해외든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안창호를 의장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는 영어가 능통한 이승만을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할 대표로 선발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할 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서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자택으로 이승만을 초대하기도 했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윌슨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교분관계가 국민으로 하여금 이승만을 민족 대표로 파리에 파견하게끔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만은 이 윌슨 대통령의 선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교민사회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하와이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DC로 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국무부는 이승만의 일행에게 파리행 여권의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국제적으로 일본 시민이 아니냐, 일본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라 하는 그와 같은 냉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3.1운동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승만은 아직 그 소식을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파리행이 자질된 이승만은 1919년 3월 3일 윌슨 대통령에게 장차 성립할 국제연맹이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하여 위임 통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결론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미국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는 항상 자유를 사랑하는 이 말을 이승만은 하였습니다. 그래야 미국인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동봉한 청원서를 각하께서 평화회의에 제출해 주시고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국 측이 한국의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희망을 평화회의에 탁상해서 평화회의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것이 성취되면은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극동에 하나의 완충국을 창립하는 것이 되어서 어떤 특수국가가, 일본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특수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 이승만은 장차 이 세계는 자유와 통상의 물결로 하나가 되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세계사의 큰 물결은 자유의 나라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바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도 그러한 큰 물결을 타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위임 통치 청원은 이승만의 그러한 학문, 그러한 사상, 그러한 신앙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역사는 어땠습니까? 다소간의 어긋남이 있긴 하지만은 이승만이 청원한 그대로 역사는 흘렀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 한국을 해방한 것은 미국이었죠. 연합국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모인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립을 한 것도,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승인한 것도 국제연합이었습니다. 크게 보아서 이승만의 이 위임 통치 청원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줘서 위임 통치해달라. 이것은 나중에는 신탁 통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완전 독립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이죠. 그 역사는 그렇게 나중에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은 그런 큰 흐름을 내다보면서 위임 통치 청원서를 그의 스승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윌슨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여서 해내외에 조선민족의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후 여러 곳에서
대한국민의회, 한성임시정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등 여러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 임시정부들은 공통으로 이승만을 최고의 지도자로 봉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은 이미 많은 한국인의 가슴에 민족의 등대로 또는 샛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19년 9월 중국 상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정부 형태는 이승만의 주장과 고집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승만의 권력욕이 임시정부의 형태를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정부 형태를 개인의 권력욕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은 이미 1904년 그가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진선진미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동양의 그 요선 시대의 그 정치가 지금 미국에서 부활했다. 백성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 동양의 요선 정치가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해드린 위임 통치 청원에도 밝혀 있듯이 이승만은 장차 독립할 그의 조국이 중립적 상업국가로, 다시 말해서 미국과 같은 자유통상의 국가로 되고자 했던 원망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국은, 장차 독립할 우리 한국은 미국과 같은 나라이기를 바라는 이승만의 간절한 염원과 그리고 그의 투쟁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임시정부는 그 출범 초기부터 내부의 모순으로 갈등하였습니다. 표면상의 한 가지 원인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이었습니다. 이승만이 3.1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그 위임 통치 청원이었습니다. 벌써 1920년 1월 달에 임시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5개월 뒤에 임시정부의 소장파 의원들이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1920년 12월 이승만은 임시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환영의 분위기는 잠시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 열린 21년 정월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이동희 국무총리는 위임 통치 청원에 관한 이승만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뒤에는 신채호 등 북경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극렬한 은사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렇지만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승만을 비난한 임시정부의 소장파 의원들이나 이동희 국무총리나 신채호 등 북경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의 그 본래의 뜻을 알고나 있었는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승만을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로 규탄하고 규정하고 매도하는 그 정신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더 큰 사건으로서 국무총리 이동희 일파의 독립운동 자금 유용 사건도 있고 해서 21년 4월경이면 임시정부는 사실상 기능 부전에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해 6월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두고 흔히들 사람들은 지도자 이승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 좀 하지 그래서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하와이 교민사회의 분열도 이승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국민회 간부가 공금을 유용한 것 그 잘못했지. 그러나 왜 너 그렇게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를 청원하다니 그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한 비판은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버젓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3.1운동이 민족의 독립을 선포했지만은 하나의 이념과 정신으로 잘 다듬어진 조선민족은, 근대화된 민족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 지난번 3번째 시간에서 강조했습니다마는 민족이란 것은 20세기 초에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직면한 조선인들이 발견한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구례의 종족에서 근대의 민족으로 전환이 이제 막 개시되었을 뿐입니다. 1919년 상해에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인 이른바 민족의 지도자들은 구례의 유학자나 관료일 수도 이었고 또 이승만과 같은 한국사 최초의 자유자이기도 했고 또는 국무총리 이동희와 같이 최초의 공산주의자이기도 했고 또 신처와 같이 최초의 민족주의자 대열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인간,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수준의 격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봉우리에 올라가서 사방을 조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이 토대하고 있는 자유와 통상의 이념을 이해하는 지력의 소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심하게 갈라놓은 것은 지방색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분쟁은 따지고 보면 평안도 출신의 서북파와 그리고 경기도 출신의 기호파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혈연의 종족이긴 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낯선 대립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922년 이승만은 그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동지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글이나 연설을 통해서 동지회 회원들에게 밝힌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차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찾아온다. 우리는 미국과 정신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원수 한두 사람을 해치려고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는 등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력을 길러서 때가 되면 우리의 대포와 우리의 비행기로 적국에 선전포고를 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그러한 권리는 국제공법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지회를 군사 조직처럼 운영해야 한다. 개인의 발언과 주장은 가급적 삼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독립 역사를 보더라도 또 여러 나라의 독립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운동 단체가 민주주의 이름으로 토론만 일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군사 조직처럼 일심동체로 단결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멸사봉공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발언과 주장을 삼가하자. 너무 말이 많고 분란이 많은 당시 교민사회의 실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단체의 연구 총재를 스스로 맡고자 하는데 내가 무슨 사심이 있겠느냐. 지난 20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이 보면 알지 않느냐. 나를 믿고 따라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승만의 이야기에 동지회의 많은 사람들은 군대식의 단결로 이승만을 지도자로 받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그날이 언제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하면서 동지회를 떠나서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미주의 교민사회는 동지회와 국민회로 대립하였습니다. 이승만의 동지회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력을 한 반면 국민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견제하고 있었던 김규식, 김원봉 등과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언제 온단 말이냐?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외교 독립론은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이승만을 비난하고 갈라섰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과 15년 만에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드디어 노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지회는 이승만에게 권하였습니다. 선생님, 하와이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워싱턴으로 가십시오. 1939년 이승만은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으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1941년 8월 달에 출간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 일본의 내막을 폭로한다 하는 그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한국은 2000년 이상 수준 높은 유교 문화를 성숙시켜온 평화의 나라다. 미국인들에게 평화란 것은 곧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사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반면 일본은 스스로를 신의 나라로 믿는 가운데 장차 전 아시아를 정복하고 지배할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야마토의 제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전복시킨 것은 병합한 것은 일본이 아시아를 침공하는 첫 단계였다. 그 최초의 자금 불씨가 이었고 아메리카 대륙을 태우는 큰 산불로 번지고 말았다. 그렇게 된 것은 일본의 한국 전복에 협조한 미국의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미국과 일본이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을 장기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면서 일본의 미국 공격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불과 4개월 뒤에 그해 12월에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였죠.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와 장교 군인으로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지지해온 미국인들을 모아서 한미 친선협회를 조직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의 청년들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시키면 전쟁 이후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점령 야욕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그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승만의 요청에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 개시되자 미 국무부는 전쟁 이후의 동아시아에 관한 방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장차 전쟁 이후 한국에 자치정부를 세우고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한다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이승만은 43년 5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의 승인을 청원하는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승만은 늘 그가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교회를 향해서 해오던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병탄을 묵인했으며 그 죄가로 인해 이제 미국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잘못은 미국이 한국의 독립은 동양평화의 보루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 비롯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기하의 편지가 섬세한 주의를 받았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얼마 뒤 그해 연말에 11월 말 12월 초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세 순회가 모여서 발표한 이 국제적인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면서 독립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6개월 전에 이승만이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미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기하의 편지를 섬세하게 검토하였다는 답장을 했던 그 사실이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카이로 선언의 약속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선언은 전쟁 이후에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것이 혹 소련이 이 한반도 우리 한국을 점령할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였습니다. 1945년 2월 달의 일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이 이 흑해의 그 얄타라는 그 휴양 도시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전쟁 이후 한국에 미국, 소련, 중국이 참여하는 신탁 통치를 할 방침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그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얄타 선언이 발표되자 이승만은 한반도가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갈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늘 의심하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점령을 막을 만큼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5월부터 이승만은 얄타에서 미국이 한국을 소련에 넘긴다는 미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의회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나라 한국이 러시아에 팔리는 소련에 팔리는 이 위급한 순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은 미략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하였습니다. 이승만의 반대 세력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이승만의 무책임한 폭로가 미국 정부와 비생산적인 갈등을 야기했을 뿐이라고 이승만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이승만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증거가 없소. 그것은 오로지 나의 관찰에 따른 신념일 뿐이요. 한국을 위하여 내가 틀렸기를 바라오. 내가 바라는 것은 얄타 협정에 서명한 이 미국, 소련의 국가 순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미략이 없었다. 소련의 한반도 점령을 미국이 용인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인해 주는 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목적이요. 나는 차라리 내가 틀렸기를 바라오. 이것이 다른 어느 독립운동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승만의 진면목입니다. 이를 두고 어느 작가가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광기였다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 영국의 수상, 소련의 수상을 상대로 해서 폭로를 하고 덤벼든 영웅적인 광기였습니다. 조국을 공산주의의 늪에서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광기였습니다. 그 석 달 뒤 드디어 일제가 패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소련군의 점령은 38도선 이북에 한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미리 방침이 있어서 소련에 통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군이 밀고 내려오자 미국 전쟁성의 장교가 황급히 38도선에서 멈추라고 소련에 요구한 그러한 황급한 대응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승만이 벌인 미략 폭로 소동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1945년 10월 귀국길에 오른 이승만은 미주의 동포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통분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임시정부가 끝내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금수강산이 외국 군사에 의해서 둘로 갈라졌는데 그런 가운데 정계는 충과 역이 충신과 역적이 서로 뒤바뀐 가운데 더없는 혼란을 빚고 있는데 이 모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통에 불충불량한 자들이 외국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임시정부를 사사로운 단체로 대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거나 하나 차라리 죽어서 모르면 좋겠다는 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나이 70을 넘긴 이승만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3년간이야말로 그의 생애에 걸친 독립운동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일찍이 상투를 자르면서 표명한 그의 맹세, 그의 조국을 자유인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맹세를 기어코 실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